아버지 집에 갔다가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 정도였습니다. 생신이라 미역국을 더 챙겼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40분이었습니다. 인천 부평. 아버지가 30년을 사신 빌라였습니다. 4층짜리 낡은 빌라. 2층 202호. 저도 어릴 때 거기서 살았습니다. 오빠도 거기서 자랐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혼자 계셨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20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여자였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여기 202호 정씨 아버지 딸인데요. 아버지 안 계세요.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여기 저희 집인데요. 저희 집.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지난달에 이사 왔어요. 이 집 샀어요. 샀다고 했습니다. 이 집을 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미역국을 들고 2층 복도에 서서 이 집이요? 네. 정한국 씨한테 샀어요. 정한국.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파셨습니다. 이 집을. 저는 올해 60입니다. 이름은 그냥 정씨라고 불러주세요.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정한국이었습니다. 82살. 치매 진단을 받은 지 3년이 됐습니다. 중등도 치매였습니다. 요즘은 날짜도 모르셨습니다. 제 이름은 기억하셨지만 가끔 헷갈리셨습니다. 오빠 이름은 정기호였습니다. 63, 서울 노원구에서 살았습니다.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언제 이사 오셨어요? 한 달 전이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왔을 때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팔렸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몰라요. 저한테 집 파신 분이니까 어디 계신지는. 계약이 언제였어요? 여자가 잠깐 봤습니다. 2달 전쯤이에요. 근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파신 분한테 물어보셔야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서요. 여자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2달 전에 계약이 됐습니다. 한 달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이사 오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반찬을 드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집이 팔린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르셨던 건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신 건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아버지 집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무슨 일이야? 바로 연락해. 보냈습니다. 빌라 앞에 섰습니다. 30년 된 빌라였습니다. 외벽이 낡았습니다. 1층에 우편함이 있었습니다. 202호 칸에 낯선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이름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역국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몰랐습니다. 오빠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요양원을 검색했습니다. 부평 근처 요양원. 오빠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을 수 있었습니다. 집을 팔고 그리고 요양원으로.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는지 그게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집이 팔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자식이었습니다. 말해줘야 했습니다. 상의라도 해야 했습니다. 오빠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버지 집에 낯선 사람이 살고 있는 걸 발견한 순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거짓말은 처음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틀리면 나머지도 다 틀립니다. 오빠한테서 연락이 온 건 2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빌라 앞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찬통을 내려놨습니다. 미역국이 식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미역국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드리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동안 오빠한테 2번 더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기호야. 응. 문자 봤어. 아버지 집이 왜 팔렸어?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팔고 싶다고 하셔서. 아버지가 팔고 싶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응. 오래된 집이라 관리도 힘드시고 돈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아버지가 치매인데 그래도 의사표시는 하실 수 있잖아. 의사표시는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준비된 말처럼 들렸습니다. 오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나중에 말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이사까지 온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 지금 어디 계셔? 요양원. 어디 요양원? 오빠가 요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언제 들어가셨어? 집 하고 나서 바로. 오빠 그러면 2달 됐잖아. 2달 동안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미안해. 바빠서 그랬어. 바빠서. 또 그 말이었습니다. 오빠, 집 매매 대금은 아버지 요양원 비용으로 쓸 거야. 얼마에 팔았어?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1억 8천. 부평 빌라였습니다. 30년 된 빌라였습니다. 그래도 1억 8천이었습니다. 그 돈 지금 어디 있어? 내가 관리하고 있어. 내가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가 치매시잖아. 내가 관리해야지. 넌 멀리 살잖아. 인천에서 살았습니다. 오빠는 서울 노원구였습니다. 거리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산다고 했습니다. 오빠, 나도 자식이야. 알아. 그래서 잘 관리할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빠가 한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팔고 싶다고 하셨다. 바빠서 말 못했다. 요양원 비용으로 쓸 거다. 내가 관리하고 있다. 하나씩 이상했습니다. 첫째, 아버지가 팔고 싶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중등도 치매였습니다. 3년 전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날짜를 모르셨습니다. 가끔 돌아가신 엄마를 찾으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집을 팔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셨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둘째, 바빠서 말 못했다. 2달이었습니다. 60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빠도 문자 한 통이면 됐습니다. 아버지 집 판다고, 요양원에 모신다고 그 문자가 없었습니다. 셋째, 요양원 비용으로 쓸 거다.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한 달에 많게야 150만 원이었습니다. 1억 8천이면 10년을 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82이셨습니다. 넷째, 내가 관리하고 있다.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 가장 걸렸습니다. 왜 오빠가 관리해야 하는지. 공동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명의 집을 팔았습니다. 그 돈이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관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통장이 오빠 명의인 건지, 아니면 아버지 명의 통장을 오빠가 쥐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빠가 말한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부평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직원한테 말했습니다. 정한국 어르신 면회 왔다고. 직원이 받습니다. 보호자냐고 물었습니다. 딸이라고 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안내를 받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돌아보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누구야?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다 알아보셨습니다. 아, 정씨라고 하셨습니다. 제 이름을 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가끔 그러셨습니다. 아버지, 저 딸이에요. 진숙이. 그래, 왔어.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밥은 잡수셨어요. 먹었어. 여기서 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근데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집 파신 거 아세요?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뭐? 아버지 집이요. 팔렸어요. 아버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 집이 어떻게 됐어? 팔렸어요. 내가 언제 팔았어? 내가 언제 팔았냐고 하셨습니다. 모르셨습니다. 팔렸다는 걸 모르셨습니다. 당신이 팔았다는 걸 모르셨습니다. 아버지, 기호 오빠가 파셨어요. 기호가? 네. 아버지가 잠깐 있으셨습니다. 기호가 왜? 저도 몰라요. 아버지한테 얘기하셨어요. 집 판다고. 몰라. 기억 안 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치매셨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팔았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중요했습니다. 아버지가 팔겠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판 겁니다. 아버지 모르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반응. 집 팔린 것 모름. 언제 팔았냐고 함. 기호가 왜 팔았냐고 함. 이게 오늘 확인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팔고 싶다고 하셔서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버지한테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배신은 가장 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요양원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언제 팔았어?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호가 왜?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당신 집이 팔린 걸 몰랐습니다. 당신이 팔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아버지 서명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도장이 찍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새벽이 됐습니다.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매매 계약서에 아버지 서명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둘째, 매매 대금 1억 8천이 어디로 갔는지. 셋째,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세 가지였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먼저 병원부터 갔습니다. 아버지 주치의가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인천 부평에 있는 내과였습니다. 아버지 치매 진단을 처음 받은 곳이었습니다. 3년 동안 주기적으로 다닌 곳이었습니다. 접수를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주치의가 만나줬습니다. 40대 남자 의사였습니다. 아버지를 오래 봐온 분이었습니다. 저도 몇 번 뵌 적 있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이 팔렸다고, 오빠가 팔았다고, 아버지가 모르는 것 같다고. 의사가 들었습니다. 정한국 어르신 현재 상태가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말씀해주세요. 작년 이맘때 검사 결과로는 중등도 치매였어요. 최근에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판단이나 법률 행위는 어려운 상태예요. 법률 행위는 어려운 상태. 매매 계약이 2달 전이에요. 그때 상태는요. 2달 전이면 지금이랑 비슷했을 거예요. 그 시점에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중요한 법률 행위를 독립적으로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독립적으로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게 서류로 증명될 수 있어요. 진단서와 검사 기록을 발급받으시면 돼요. 그 시점에 인지 기능 수준이 기록돼 있어요. 진단서와 검사 기록 발급해 주실 수 있어요. 보호자 자격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했습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진단서, 인지 기능 검사 결과, 날짜별 기록, 2달 전 검사 기록이 있었습니다. 인지 기능 점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중등도 치매 범위였습니다. 법률 행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였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음은 등기소였습니다. 아버지 집 등기부를 떼어봐야 했습니다. 매매 경위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등기소에 갔습니다. 열람 신청을 했습니다. 등기부가 나왔습니다. 봤습니다. 매매 계약일이 있었습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오빠가 말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매매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이 오빠 집 근처였습니다. 서울 노원구였습니다. 부평 빌라를 노원구 부동산에서 중개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부평에 있는 집을 팔면 부평 근처 부동산에서 중개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빠 집 근처 노원구 부동산이 중개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오빠가 그 부동산에 직접 의뢰했을 겁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오빠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메모했습니다. 부동산 이름, 주소, 전화번호.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빠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기호야. 왜? 목소리가 짧았습니다. 아버지 만나고 왔어. 그래. 아버지가 집 팔린 거 모르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치매시잖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지. 오빠 아버지가 내가 언제 팔았냐고 하셨어. 치매라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야. 기호 오빠가 왜 팔았냐고도 하셨어. 진수가. 오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사실을 알고 싶어. 사실은 아버지가 동의하셔서 판 거야. 아버지가 중등도 치매야. 법률 행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셔. 병원 기록에 나와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 남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당황한 침묵이었습니다. 진수가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병원 갔다 왔어. 아버지 주치의한테. 왜 거기까지 가? 아버지 일이잖아. 진수가 오빠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아버지 요양원 비용 내가 다 낼게. 너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넘어가자.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넘어가면 오빠한테 유리했습니다. 1억 8천이 오빠 손에 있었습니다. 넘어가면 그대로였습니다. 오빠, 그 돈 어디 있어? 관리하고 있다고 했잖아. 어느 통장에? 내 통장. 내 통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돈이 오빠 통장에 있었습니다. 오빠, 그건 아버지 돈이야. 관리하는 거라고. 내가 공동으로 관리할게.
그럴 필요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빠가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집 팔린 걸 몰랐습니다. 당신이 팔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병원 기록에 2달 전 아버지 인지 기능이 법률 행위 불가 수준이었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이 오빠 집 근처였습니다. 오빠가 먼저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매매 대금 1억 8천이 오빠 통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그냥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맞물렸습니다. 오빠가 아버지 치매를 이용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아버지 동의 없이, 아버지 모르게. 그리고 돈을 가져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사신 집이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사신 집이었습니다. 오빠랑 저랑 자란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오빠 손에 팔렸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이 없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였습니다. 2가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술이 있었습니다. 싸울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혼자여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배신은 한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알면서 침묵한 사람도 함께 한 겁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올케였습니다. 오빠 아내. 이름은 강미자였습니다. 61살. 오빠랑 결혼한 지 35년이 됐습니다. 저랑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보면 살갑게 대했습니다. 전화를 가끔 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올케가 알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랑 같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1억 8천이 오빠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올케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 말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공모였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올케가 받았습니다. 형수님, 저 진숙이에요. 진숙아, 어쩐 일이야? 평소처럼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꾸밈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아버지 집 파신 거 알고 계셨어요?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바로 뭔 말이냐고 물었을 겁니다. 침묵은 아는 사람이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형수님,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기호 오빠가 이야기할 때부터 몇 달 됐어. 몇 달이었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알았습니다. 형수님,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올케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기호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기호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진숙이가 알면 반대할 것 같다고, 복잡해진다고, 반대할 것 같다고, 복잡해진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알았다면 반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숨긴 겁니다. 형수님은 괜찮으셨어요. 아버지 치매인데 집을 파는 게. 올케가 잠깐 있었습니다. 기호가 아버지한테 여쭤봤다고 했어. 아버지가 동의하셨다고. 아버지가 모르세요. 요양원 가서 여쭤봤더니 당신이 언제 팔았냐고 하셨어요. 아버지 병원 기록도 봤어요. 2달 전에 법률 행위가 불가한 상태셨어요. 올케가 말이 없었습니다. 기호가 나한테 동의하셨다고 했는데 형수님, 그게 거짓말이에요. 올케가 한참 있었습니다. 진수가, 네, 나도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아버지가 치매신데 어떻게 동의를 하셨냐고 기호한테 물었어. 기호가 간단한 의사소통은 되신다고,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셨다고 했어. 믿으셨어요. 믿으려고 했어. 근데 사실 기호가 그 돈으로 빚을 갚았어. 빚, 무슨 빚이요? 올케가 말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호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안 됐어. 빚이 생겼어. 많이. 독촉이 심했어. 그래서 아버지 집을 팔았습니다. 아버지 치매를 이용해서 아버지 모르게 그 돈으로 자기 빚을 갚았습니다. 얼마예요? 한 1억 넘었어. 그 빚 갚고 나머지 좀 남았어. 1억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1억 8천에서 1억을 갚았습니다. 남은 건 8천 미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비용으로 쓸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형수님, 그게 아버지 돈이에요. 알아. 나도 알아. 그 돈으로 오빠 빚 갚으면 안 되잖아요. 기호가 나중에 갚는다고.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 요양원 비용 다 내드린다고. 나중에 갚는다고. 그 말이 얼마나 지켜질지. 사업이 안 돼서 빚이 생긴 사람이 어떻게 갚는지. 형수님, 저 법적으로 할 거예요.
올케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호한테 말하면 말하셔도 돼요. 진수가 기호가 많이 힘들어. 빚 때문에 죽고 싶다는 말도 했어. 죽고 싶다는 말. 그 말로 막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힘들다는 게 이해됐습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치매 아버지 집을 파는 거여야 했는지. 형수님, 오빠가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요양원에서 올케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집이 없어졌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앉았습니다. 올케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기호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나왔습니다. 오빠 빚이었습니다. 사업빚, 1억이 넘는 빚. 그 빚을 갚으려고 아버지 집을 팔았습니다. 아버지 치매를 이용해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습니다. 올케 진술.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 기호가 말하지 말라고 함. 매매 대금으로 오빠 사업빚 1억 이상 갚음. 잔금 8천 미만 남아있음. 이게 오늘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거짓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비용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자기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이게 다 증거였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야 했습니다. 내일 가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빠였습니다. 3살 위 오빠였습니다. 어릴 때 같이 자란 오빠였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같이 컸습니다. 그 집에서 그 오빠가 아버지 치매를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였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한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슬프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가장 슬펐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납니다. 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올케한테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겠습니까? 돈은 흔적을 남깁니다. 아무리 숨겨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인천 부평 근처 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가족법과 부동산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리뷰를 봤습니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50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등기부, 병원 진단서, 인지 기능 검사 기록, 노트에 적어온 것들. 변호사가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서류들을 봤습니다. 한 장씩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다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요. 어떻게요?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 무효 주장이 가능해요. 병원 기록이 핵심 증거예요. 매매 당시 아버님의 인지 기능이 법률 행위 불가 수준이었다는 게 기록돼 있으니까요.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요. 집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현재 거주자한테는 별도 절차가 있지만 가능해요. 오빠가 쓴 돈은요. 1억이 넘는 빚 갚는 데 썼어요. 그건 오빠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아버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거니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매매계약 무효 소송, 그리고 오빠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소송이라 시간이 걸려요. 빠르면 1년, 길면 2년 이상. 길었습니다. 그런데 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뭔가요? 성년 후견 신청을 하세요. 아버님 치매 상태에서 재산을 보호하려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해야 해요. 후견인이 생기면 오빠분이 아버님 재산을 더 이상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성년 후견. 몰랐던 제도였습니다. 후견인이 누가 돼요? 신청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님이 신청하시면 어머님이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법원에서 심사하고 결정해요. 오빠가 반대하면요.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이 아버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요. 치매 상태에서 재산이 침해된 사실이 있으면 어머님 쪽에 유리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매매 무효 소송, 성년 후견 신청, 선임 계약을 했습니다.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매매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더 파악해야 했습니다. 올케가 말했습니다. 1억이 넘는 빚을 갚았다고, 나머지가 남았다고, 나머지가 얼마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는지, 오빠 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통장인지, 오빠 이름 통장인지 다른 사람 이름인지
있었는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통장이었습니다. 매매 대금은 처음에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계약서에 아버지 이름이 있었으니까 그 통장에서 오빠 계좌로 이체됐을 겁니다. 아버지 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오늘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진숙이 왔어. 그 말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통장 어디 있어요? 통장. 아버지 통장이요. 은행 통장. 아버지가 생각하셨습니다. 기호한테 줬어. 기호한테 줬다고 하셨습니다. 언제요? 모르겠어. 기호가 가져갔어. 기호가 가져갔다고 하셨습니다. 통장이 오빠 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느 은행이에요? 국민은행. 언제 만드셨어요? 오래됐지. 네 엄마랑 같이 만들었어.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해 주셔서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국민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 보호자라고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없었습니다.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다시 은행으로 갔습니다. 제출했습니다. 내역 조회가 됐습니다. 출력을 받았습니다. 받습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입금 1억 8천만 원, 매매 대금,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출금 1억 1천만 원, 이체 받는 사람 계좌번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출금 3천만 원, 이체 다른 계좌번호였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출금 2,500만 원, 현금 인출 사흘에 걸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1억 1천, 3천, 2,500, 합계 1억 6,500만 원, 남은 게 1,500만 원이었습니다. 받는 계좌번호 2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좌 1억 1천만 원이 간 곳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남상호저축은행 대출 상환이었습니다. 오빠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것을 갚은 겁니다. 두 번째 계좌 3천만 원이 간 곳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정호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인출 2,500만 원. 현금은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어디 쓴 건지 이정호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들었습니다. 이정호라는 분이 개인이면 사채업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지인한테 빌린 돈을 갚은 거거나 어느 쪽이든 소송 들어가면 자료 제출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현금 인출된 건요. 추적이 어렵지만 오빠분 관련 지출로 볼 수 있어요. 소송에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이게 증거였습니다. 1억 8천이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오빠가 빼갔습니다. 자기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통장이었는데 아버지가 몰랐습니다. 오빠가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체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걸었습니다. 오빠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오빠가 저를 자전거 뒤에 태워줬습니다. 학교 갈 때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그런 오빠였습니다. 그 오빠가 아버지 치매를 이용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그것만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통장 내역을 확인한 순간 어떤 결심을 하셨겠습니까? 싸움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사실입니다. 숫자와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통장 내역을 변호사한테 전달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통장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됐다고. 그런데 소송에서 핵심은 매매 당시 아버지의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거라고. 진단서와 검사 기록은 있지만 더 강력한 게 있으면 좋겠다고. 더 강력한 것, 어떤 게 있어요? 매매 계약 당일이나 그 전후 아버님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자료요. 진료 기록, 간호 기록, 검사 결과, 날짜가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버님을 직접 진료한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더 강해요. 구체적인 날짜의 기록, 매매 계약일이 2달 전이었습니다. 그 전후 날짜의 기록이 있으면 됐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간 것도 2달 전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도 기록이 있을 겁니다. 입소할 때 상태 기록, 일일 케어 기록, 간호사 기록, 2곳이었습니다. 병원, 요양원, 병원부터 갔습니다. 주 7일 다시 만났습니다. 매매 계약 당일 전후 날짜의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가 필요해요. 그리고 선생님 소견서도요. 주치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절차에 필요한 거죠. 네, 기다려보세요. 한참 뒤에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매매 계약일 전날에 진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오빠가 데려왔습니다. 주기적인 검사였습니다. 그날 검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인지 기능 점수 낮았습니다. 중등도 치매 범위였습니다. 시간과 장소 진압력이 없었습니다. 날짜를 모르셨습니다. 계절은 아셨습니다. 계산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 메모가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에게 중요한 법률 행위나 재산 관련 결정은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안내함. 보호자에게 안내했습니다. 그 보호자가 오빠였습니다. 매매 계약 전날에 오빠가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의사가 아버지가 법률 행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안내했습니다. 오빠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계약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오빠가 알면서 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선생님, 이 메모가 오빠한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네, 기호 씨 맞죠? 그분이 보호자로 오셨어요. 그 내용이 기록에 남아있어요. 진료 기록에 다 남아요. 주치의가 소견서도 써줬습니다. 매매 계약 전날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인지 기능 상태가 법률 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음을 의학적으로 소견함.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원장을 만났습니다. 입소 당시 기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법적 절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원장이 협조해줬습니다. 입소 당시 기록이 나왔습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매매 계약 후 일주일이 지나서 입소했습니다. 입소 당시 상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 시간 진압력 없음, 장소 진압력 부분 저하, 단기 기억 심각한 저하, 새로운 정보 학습 불가, 복잡한 의사 결정 불가, 입소 면담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정기호 씨 동서, 환자 본인은 입소 이유를 인지하지 못함, 자신이 요양원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임, 입소 이유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 왜 왔는지 모르셨습니다. 집을 팔았다는 것도 모르셨습니다. 요양원에 온 이유도 모르셨습니다. 그 모든 게 기록에 있었습니다. 챙겼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면서 아버지를 잠깐 봤습니다.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뭘 보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예전 집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엄마를 생각하고 계신 건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아버지 뒷모습을 봤습니다. 작아지셨습니다. 많이.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이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1년, 2년, 더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괜찮으실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당한 일이었습니다. 가족한테 당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그냥 두면 안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들을 탁자에 펼쳤습니다. 등기부, 진단서, 인지기능 검사 기록, 주치의 소견서, 요양원 입소 기록, 통장 내역 하나씩 봤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증거였습니다. 매매 당일 아버지 상태, 오빠가 알고도 진행했다는 것,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변호사한테 전부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한테 먼저 한 번 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송 전에 직접 말해야 했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나오든 말해야 했습니다. 기회를 줘야 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하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도 기회는 줘야 했습니다.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할 말이 있어. 만나자. 이번 주 안에 보냈습니다. 답장이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왜? 그 한 글자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일로 서류 다 확인했어. 직접 얘기해야 할 것 같아.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토요일 점심, 토요일이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사흘 동안 더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매매 계약 전날 병원 기록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오빠가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법률 행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오빠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계약했습니다. 알면서 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과자를 먹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빠를 만날 생각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무서웠을 겁니다. 오빠가 강하게 나오면 주눅 들었을 겁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류가 있었습니다. 기록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오빠가 뭐라고 할 수 있는지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모든 서류를 손에 쥔 순간 어떤 감정이 드셨겠습니까? 가장 두려운 대면이 있습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과 진실을 두고 마주 앉는 것입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등기부, 진단서, 검사 기록, 주치의 소견서, 요양원 입소 기록, 통장 내역, 병원 메모가 있는 진료 기록, 전부였습니다. 오빠가 이 앞에서 뭐라고 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부평 근처 식당이었습니다. 오빠가 고른 곳이었습니다. 저한테 익숙한 동네였습니다. 오빠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였습니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석 자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들리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63이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셌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빠였습니다. 어릴 때 자전거에 태워주던 오빠였습니다. 앉았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밥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만 있었습니다. 오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뭘 확인했어? 바로 본론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하나씩 올려놨습니다. 오빠가 봤습니다. 등기부를 봤습니다. 통장 내역을 봤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다 제가 직접 받아온 거예요. 오빠가 통장 내역을 집었습니다. 봤습니다. 내려놨습니다. 진수가 오빠. 저는 진료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매매 계약 전날 오빠가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갔어.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가 법률 행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하셨어. 오빠한테 직접. 오빠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치매라고 해도 간단한 의사 표시는 오빠 기록에 나와 있어. 복잡한 의사 결정 불가라고. 그날 검사 결과에 오빠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계약했어. 알면서 한 거야. 오빠 아버지가 뭘 서명했는지도 모르셨어. 요양원에서 여쭤봤더니 당신이 언제 팔았냐고 하셨어. 오빠가 물컵을 들었습니다. 마셨습니다. 내려놨습니다. 한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 그 말이 나왔습니다. 변명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설명이었습니다. 얼마나? 한 1억 2천. 사업이 망했어. 3년 됐어. 독촉이 심했어.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 죽고 싶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올케한테서도 들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봤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눈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3년 동안 힘들었겠죠. 빚이 있고 사업이 안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빠 그래도 아버지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됐어. 달리 방법이 없었어. 방법이 없었어도 아버지한테는 말했어야 해. 아버지가 치매라도 제대로 여쭤봤어야 해. 여쭤봤어. 아버지가 모르셔. 오빠, 치매라서. 오빠,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셔. 매일 요양원에서 집에 가고 싶다고. 오빠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집이 없어졌어. 아버지 모르는 사이에 오빠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살면서 아버지한테 받은 게 얼마야? 학비, 결혼 자금, 사업 시작할 때 도움. 다 아버지가 해주셨잖아. 알아. 그 아버지가 치매 걸렸다고 집을 팔아. 오빠가 눈을 떴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미안해. 오빠가 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미안한 거 알아. 그런데 돌려놔야 해. 돌려놓는다는 게 아버지 돈 가져간 거 돌려줘야 해. 오빠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빚 갚는 데 썼어. 지금 없어. 없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도 거의 없어. 생활비로 썼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써버렸다고. 1억 6,500이 한 달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오빠,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나중에 갚을게. 나중에 갚겠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나중에 언제야? 사업이 다시 되면. 오빠, 저는 탁자 위 서류들을 봤습니다. 이 서류들 다 변호사한테 가져갔어. 소송 준비 중이야.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소송, 매매계약 무효 소송, 그리고 성년 후견 신청. 아버지 재산 더 이상 오빠가 건드리지 못하게. 오빠가 말이 없었습니다. 집이 돌아오면 아버지 것이 돼. 오빠가 가져간 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
갚을 때까지 법적으로 추적해. 진수가 가족끼리 오빠 먼저 가족 생각했어야 했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오빠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회를 한 번 줄 수 있어.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지금 남은 돈 전부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돌려놔. 아버지 통장은 내가 관리할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분할 상환 각서 써줘. 언제까지 얼마씩 갚겠다는. 그러면 소송하지 않을게. 오빠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남은 게 얼마 안 돼. 얼마야? 한 300 정도. 3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8천에서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잠깐 있었습니다. 그 300은 바로 돌려놔. 각서는 변호사 통해서 써. 나머지 1억 6천 넘는 거 어떻게 갚을 건지. 그게 당장은. 오빠,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돼. 계획을 세워줘. 언제 얼마씩. 현실적인 계획. 그 계획대로 안 되면 그때는 소송할 거야. 오빠가 탁자를 봤습니다. 한참 있었습니다. 생각해볼게. 언제까지? 이번 주 안에. 알겠어. 저는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오빠도 일어섰습니다. 마주 섰습니다. 오빠가 저보다 키가 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빠가 작아 보였습니다. 빚에 짓눌린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 아버지한테 가봐. 오래 안 가셨지. 오빠가 말이 없었습니다. 가봐. 아버지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셔. 오빠 얼굴은 보고 싶으실 거야. 오빠 눈이 흔들렸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오빠가 이번 주 안에 연락을 줄지 몰랐습니다. 계획을 가져올지 아니면 또 말을 바꿀지 어느 쪽이든 준비는 돼 있었습니다. 소송 준비는 계속됐습니다. 오빠가 움직이면 기다려볼 수 있었습니다. 안 움직이면 소송을 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진수가 나 아버지한테 다녀왔어. 가셨습니다. 어떠셨어? 아버지가 나 알아보셨어. 기호야 했어. 다행이다. 진수가 아버지가 나한테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어. 오빠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알아. 300 바로 돌려놓을게. 나머지는 각서 쓸게. 변호사 통해서 10년 분할 상환. 할 수 있는 만큼 10년 분할 상환. 길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변호사한테 말할게. 각서 내용 확인하고 서명할게. 알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빠 얼굴을 보셨습니다. 기호야 하셨습니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오빠를 아들로 보셨습니다. 그 오빠가 잘못했어도 그래도 아들이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됐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이라면 오빠의 그 마지막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셨겠습니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쓰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오빠가 300만 원을 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또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됐습니다. 오빠가 이번 주 안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300 아직 안 들어왔어. 각서 이야기도 없고 어떻게 된 거야? 하루가 지났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준비 중이야. 준비 중. 그 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갚을게. 관리하고 있어. 준비 중이야. 전부 같은 말이었습니다. 미루는 말이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예상했던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자진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소송 진행해요. 말씀하시길 기다렸어요. 준비 다 돼 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소장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매매 계약 무효 확인 소송. 피고는 오빠와 현재 집에 사는 매수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년 후견 심판 신청. 아버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매매 계약 무효 소송은 의사 능력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이라는 걸 입증해야 해요. 병원 기록, 주치의 소견서, 진료 당일 오빠분이 의사한테 들었다는 기록. 이게 핵심이에요. 다 있어요. 성년 후견은 법원에서 아버님의 현재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심리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후견인이 생기면 오빠분이 아버님 재산에 접근하는 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네. 소장이 접수된 건 그로부터 나흘 뒤였습니다.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 접수 완료됐습니다. 성년 후견 심판도 동시에 접수됐습니다. 문자를 받습니다. 읽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진수가, 오빠, 소송 냈어. 기다리라고 했잖아. 일주일 기다렸어. 오빠, 조금만 더. 오빠, 조금만 더가 얼마야? 아까부터 조금만 더야. 나중에야. 준비 중이야. 그 말이 반년이 될 수도 있어. 오빠가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 각서 쓰기 싫으면 법원에서 결정하면 돼. 가족끼리 법원까지. 오빠가 먼저 그렇게 만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빠가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리면 남은 돈도 없어졌습니다. 오빠가 쓰면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 묶어두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송을 낸 게 맞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성년 후견 심판 관련해서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만나는 절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 조사관이 요양원을 방문해서 아버지 상태를 확인한다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조사관 방문 날에 저도 요양원에 갔습니다. 조사관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간단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냐고. 아버지가 모르셨습니다. 지금 어디 있냐고. 요양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 아버지가 잠깐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말씀하셨습니다. 기호가 데려다 놨어. 집에 가고 싶냐고.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조사관이 기록했습니다. 면담이 끝났습니다. 조사관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후견 개시 요건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보고서에 반영할게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면서 아버지한테 들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진숙이 왔어. 네 아버지. 오늘 낯선 사람이 왔다 갔어. 법원에서 온 분이에요. 법원. 아버지 도와주러 온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수가. 네. 집에 언제 가?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기다려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진숙이가 해줄 거야. 그 말이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믿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줄게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매수인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돈은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오빠가 갚아야 했습니다.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오빠가 아버지 재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창밖으로 부평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30년을 사신 동네였습니다. 지금도 이 동네 어딘가에 아버지 흔적이 있었습니다. 단골 시장이 있었습니다. 자주 가시던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산책하시던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만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이라면 소장을 접수하는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드셨겠습니까? 진실은 법정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숨겨온 것들이 처음으로 빛 아래 놓이는 곳. 소장이 접수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성년 후견 심판이 먼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성년 후견 개시 결정 나왔어요. 어머님이 후견인으로 선임됐어요. 후견인, 제가 아버지 법정 후견인이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 재산에 관한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 통장에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어떤 계약도 제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원에서 공식 서류가 왔습니다. 후견인 선임 심판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법원 직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적으로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년 후견 결정 났어. 내가 후견인이야. 아버지 재산 관련된 건 이제 내가 결정해.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매매 계약 무효 소송 첫 번째 심리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가방에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서연이가 생각났습니다. 아니, 서연이는 원고 10일 이야기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혼자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앞에서 만났습니다.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오빠와 마주쳤습니다.
오빠가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올케도 있었습니다. 올케가 저를 봤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돌아서서 심리실로 들어갔습니다. 피고가 둘이었습니다. 오빠 정기호, 그리고 현재 집에 사는 매수인이었습니다. 매수인 측 변호사도 왔습니다. 별도 변호사였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자 판사였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설명했습니다. 매매 계약 당시 아버지의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것, 중등도 치매 상태였다는 것, 법률 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매매 계약 전날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아버지가 법률 행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안내했습니다. 그 보호자가 정기호였습니다. 진료 기록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계약했습니다. 판사가 진료 기록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오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치매라도 간단한 의사 표시는 가능하다고, 아버지가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그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판사가 오빠 측 변호사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빠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피고 정기호 씨, 매매 계약 전날 부친을 병원에 데려가셨죠? 오빠가 일어섰습니다. 네. 그날 의사한테 부친의 상태에 대해 들었나요? 오빠가 잠깐 멈췄습니다.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나요? 치매가 있으시다고. 그 이상은요? 오빠가 말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진료 기록을 들었습니다. 진료 기록에 보호자에게 복잡한 의사결정 불가 상태임을 안내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들으셨나요? 오빠가 눈을 피했습니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다음 날 계약을 진행했어요.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셔서 치매 환자가 괜찮다고 한 게 동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빠 측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반박했습니다. 치매 정도에 따라 의사 표시가 가능하다고, 의학적 판단과 법적 판단은 다르다고. 판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 측 변호사한테 물었습니다. 매수인은 매매 당시 매도인의 상태를 알고 있었나요? 매수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매수인은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통해 매매했습니다. 매도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없었습니다. 중개 부동산이 노원구 소재입니다. 매수인이 노원구 거주자인가요? 인천 부평 거주자입니다. 그러면 왜 노원구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나요? 매수인 측 변호사가 멈췄습니다. 피고 정기호 씨가 소개한 부동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빠가 소개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오빠 집 근처 부동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의뢰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먼저 부동산에 의뢰했습니다. 매수인까지 연결했습니다. 전부 오빠가 계획한 거였습니다. 판사가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심리 기일이 잡혔습니다. 나오면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됐어요. 판사가 핵심을 잡았어요. 오빠분이 알면서 진행했다는 게 부각됐어요. 그리고 매수인 건이 변수라고 했습니다. 매수인은 선의의 제3자예요. 몰랐다고 주장하면 집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대신 오빠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이 현실적일 수 있어요. 집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말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심리 전이었습니다.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진수가 합의하고 싶어. 합의. 변호사한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2단계에서 합의를 원한다는 건 소송에서 불리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조건을 잘 받아내셔야 해요. 오빠 측과 조건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빠 측이 제안했습니다. 집 반환은 어렵다고. 대신 매매 대금 1억 8천에서 요양원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를 10년 분할 상환하겠다고.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을 제할 이유가 없다고. 아버지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데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원금 전액 1억 8천에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협의가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 심리였습니다. 판사 앞에서 양측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매매 대금 1억 8천이 입금된 날부터 사흘 만에 전부 빠져나간 내역. 오빠 빚 갚는 데 쓴 내역. 현금 인출 내역. 판사가 통장 내역을 봤습니다. 매매 대금이 피고 정기호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됐군요. 네. 아버님 재산이 피고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된 거예요. 오빠 측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피고 측이 합의 의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오빠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원고 측은요. 우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판사가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오빠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마주 앉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식당이었습니다. 이번엔 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오빠가 수척했습니다. 더 야위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현실적인 합의를 해보라고 오빠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집 반환은 현재 거주자 문제로 어렵습니다. 대신 매매 대금 1억 8천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고 8년 분할 상환합니다. 월 190만 원씩. 우리 변호사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현실적인 조건이에요. 집 반환은 매수인이 선의 취득을 주장하면 길어져요. 8년 분할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예요. 불이행하면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저는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오빠, 아버지 요양원 비용은 별도야.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요양원 비용은 오빠가 내. 오빠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오빠분이 부담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네. 저는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락할게요. 합의서가 작성됐습니다. 손해배상 1억 8천만 원. 8년 분할 상환. 월 190만 원. 요양원 비용 오빠 부담. 불이행 시 즉시 강제 집행 동의. 서명했습니다. 오빠가 서명했습니다. 펜을 내려놨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오빠와 잠깐 마주쳤습니다.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진수가, 응, 아버지한테 잘해줘.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잘해달라는 말. 오빠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알아.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집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아버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했고 손해배상도 받게 됐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아버지 돈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오빠가 요양원 비용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이겼습니다. 걸었습니다. 부평거리였습니다. 아버지가 30년을 사신 동네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동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오면 아버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골 시장, 이발소, 공원, 그 흔적들이 있는 한 아버지는 이 동네에 있는 겁니다. 요양원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합의서에 서명하는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드셨겠습니까?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나 자신으로.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서 바로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부평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집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직도 아팠습니다. 아버지 30년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사신 집이었습니다. 오빠랑 저랑 자란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낯선 사람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지켰습니다. 손해배상이 시작됐습니다. 성년 후견이 됐습니다. 오빠가 요양원 비용을 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늘이 맑았습니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햇살이 아버지 얼굴에 닿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보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진숙이, 이름을 바로 부르셨습니다. 네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떠세요? 밥 먹었어. 오늘 생선이 나왔어. 맛있었어요. 그냥 그래. 네 엄마 생선이 더 맛있었어. 엄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주 엄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치매셔서 그런지 아니면 그만큼 그리우신 건지. 아버지,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오빠가 아버지 요양원 비용 내기로 했어요. 앞으로. 아버지가 잠깐 생각하셨습니다. 기호가. 네. 기호가 돈을 내. 네.
아버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호가 요즘 힘들다고 했어. 알아요.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창밖을 봤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데 또 나왔습니다. 그 말이 저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 집은 어려워요. 그런데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제가 알아볼게요. 더 좋은 곳. 네. 아버지가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곳. 여기보다 나은 대로요.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진숙이가 해줄 거야. 그 믿음이었습니다. 해줄게요. 한참 있었습니다. 말없이 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창밖을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좋다. 좋네요. 네 엄마도 하늘 좋아했어. 구름 보는 거 저도 좋아해요. 그래. 진숙이는 엄마 닮았어. 그 말이 좋았습니다. 엄마 닮았다는 말.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1시간쯤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응, 와. 밥 잘 드세요. 알아. 잠도 잘 주무시고. 알아. 진숙이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식한테 걱정하지 말라는 부모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갈게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요양원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 식사가 좋은 곳, 햇볕이 드는 방이 있는 곳, 오빠가 비용을 내기로 했습니다. 월 190만 원 손해배상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저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싸움을 하는 동안 저를 잊고 살았습니다. 오빠 일, 아버지 일, 소송, 서류, 법원, 그것들이 수개월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정리됐습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8년이 남았습니다. 월 190만 원이 들어오는 8년. 그동안 오빠가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쉬어도 됐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습니다. 수년째 만나지 못했습니다.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야, 잘 지내.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8시였습니다. 소송 기간은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오늘은 8시까지 잤습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작은 베란다였습니다. 화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오래된 화분들이었습니다. 소송 기간에 물을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버텨 있었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화분들이 물을 받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어제 아버지랑 같이 봤던 하늘 같았습니다. 하늘이 좋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맞았습니다. 하늘이 좋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습니다. 나야 반가워. 밥 먹자. 언제 돼? 웃음이 났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화분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소송 기간은 항상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서류를 챙겨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오빠랑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자유가 어색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좋았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인터넷을 봤습니다. 좋은 요양원을 검색했습니다. 부평 근처, 좋은 시설, 식사가 좋은 곳, 방이 밝은 곳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인실이 있었습니다. 창이 컸습니다. 정원이 있었습니다. 산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식단이 다양했습니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입소 절차를 물었습니다. 비용을 물었습니다. 현재 요양원보다 조금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가능했습니다. 손해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음 주에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받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연결해 줬습니다. 아버지, 응, 진숙이야. 네, 어떠세요? 그냥 그래. 밥 먹었어. 잘하셨어요. 진숙이는 밥 먹었어. 먹었어요. 잘 먹어야 해. 네.
공부 잘해야 해. 공부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예순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아직 어린 딸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잘할게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공부 잘하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예순의 아버지한테 공부 잘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월 190만 원이 8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화분들이 있었습니다. 커피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앞으로를 채울 거였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억울하게 당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이신데 그걸 이용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오빠일 수도 있습니다.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병원부터 가십시오. 부모님 상태를 기록받으십시오. 등기소에 가십시오. 등기부를 확인하십시오. 통장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십시오. 성년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치매 부모님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몰랐어도 됩니다. 지금 알면 됩니다. 혼자 하기 두렵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씩 하면 됩니다. 병원 가는 것, 등기부 떼는 것, 변호사 만나는 것, 그 한 걸음들이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남기신 것들은 부모님 것입니다. 누가 가져가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실버 세대의 고민과 함께하는 스테이온기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